안녕하세요. 칠분국어 시간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 영역 비문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부터 21번까지 문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문사회 융합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융합지문은 유사한 주제의 유사한 견해나 유사한 주제의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다른 주제를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주제에서 공통적 속성을 지니는 대상에 대하여 진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문에서 정보들을 파악한 뒤 다음 지문을 독해할 때 이를 근거로 활용하여 예측 독해한 뒤에 두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비문학 지문은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과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검증하는 방식의 예측 독해를 함으로써 글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글가의 1단락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8세기라는 시대 개념어를 확인하였습니다. 비문학에서 시대 개념어가 제시될 때에는 그 단락의 하위 문단들에서 동일하거나 연쇄적인 시대 개념어가 연속하여 등장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시대 개념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나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공시적 관점으로서 그 글의 중심 내용이 어떤 대상들을 비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시간 개념어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통시적 구성으로서 글의 내용이 대상의 변화 발전을 서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경우에는 2단락과 3단락에서 더 이상의 시대 개념어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이 공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등한 속성의 두 대상을 비교하며 진술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지문의 두 번째 글에서도 18세기라는 시간 개념어가 등장하였고 이 단락에서 18세기 후반이라는 시대 개념어가 유지되었고 3단락에서도 18세기 후반이라는 시대 개념어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글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대상이나 대립적인 상황을 비교하여 진술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글과 나글이 모두 18세기라는 공시적 구조 위에서 진술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제의 지문에서 대상에 대한 진술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글이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북학파들이라는 개념어가 제시되었고 이들이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첫 문장에서 언급했던 18세기 북학파의 학자로 추정되는 박제가와 이덕무라는 인물이 제시되었고 연행록이라는 텍스트에서 그러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에 대한 인식이나 이론적 차이를 하위 단락에서 기술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1단락에서 언급되었던 북학이라는 개념이 연결되었고 북학파 학자 박제가가 인용되었으며 그의 북학론의 중심에는 청나라 현실이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익의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였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인 입장이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단락에서는 1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했던 이덕무를 인용하며 2단락에서 인용했던 박제가의 견해와는 달리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으며 박제가가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던 반면 3단락의 마지막에서 이덕무는 청과 대립했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였다고 하여 18세기 북학파 두 학자 간의 당대 청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음을 2단락과 3단락에서 대칭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지문 구조도를 정리하면 1단락은 하위 단락의 전개 방향을 안내해주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 2단락과 3단락은 박제가의 북학사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실용정신과 이덕모의 북학사상,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객관적 태도와 명분을 중시하는 서로 다른 내용이 병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글의 중심 내용은 2단락과 3단락에서 상술되어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을 독해할 때에는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인 입장의 박제가의 북학사상을 중심으로 3단락을 분석할 때에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명분우선적인 이덕무의 북학사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읽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앞문장에서 19세기 후반에 중국의 경제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마지막 문장에서도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중국의 경제 발전이 1단락의 중심 내용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역접 접속 부사 그러나로 시작하여 1단락에서 언급했었던 18세기 후반 청나라의 경제 발전과는 대립되는 내용이 진술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청의 변형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하여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같은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도 18세기 후반 청나라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여 앞단락에서 이야기한 18세기 중국 경제의 화려한 번영과 그 이면의 그늘이 존재하는 대립적인 내용을 병렬 구조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러한 번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서술하였고 이에 대한 염려와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지문 구조를 정리하면 1단락과 2단락은 18세기 후반에 중국 경제가 번영하였으며 이는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으며 18세기 후반에 중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화려한 번영의 그늘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3단락에서는 통치자들이 이를 불안해하며 소수 지식인들이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하여 두 번째 글은 공시적 구조로서 18세기 후반의 중국 경제의 번영과 같은 시기에 중국 경제의 위기가 각각 1단락과 2단락에서 병렬 서술되어 있으며 이를 3단락에서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예측독해야 합니다. 먼저 글가의 1단락에서는 북학파들의 북학론이 차이를 보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단락은 박제가의 실용적 북학론이 어떤 식으로 진술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며 분석합니다. 박제가에 있어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는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되고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명에 대한 의리는 3단락의 이덕무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학론의 당위성을 이익의 관점에서 설파하였으며 이는 주자학파들과는 다른 견해라고 하였습니다. 3단락에서는 2단락에서 확인했었던 박제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북학론과는 다른 관점의 이덕무의 북학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덕무는 객관적 태도로 잘 정비된 청나라의 마을을 기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황제의 행차는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균형감 있게 기록하려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대해서는 박제가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와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견해였고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정점에 다다른 중국 경제의 상황이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장거리 교역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인 조직이 발전하였으며 신용기관이 확대되었고 대외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한 외부적 요인이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은을 매개로 과세하였고 이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단락은 18세기 후반 청의 경제적 번영 뒤에 숨어있는 그늘과 심각한 위기를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으며 이는 불법적 활동으로 연결되었고 위기 상황 속에서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으며 교육받은 지식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었습니다. 경쟁의 심화가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18세기 후반 번영 뒤에 숨겨진 위기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락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을 차단하려 하였으며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1번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그리고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선택지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글 가에서는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한계가 서술되지 않았고 이를 비교하는 내용도 진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나에서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글 나에서는 18세기 중국 경제의 번영과 그늘을 설명하였지만 다양한 사회상이나 이를 시대별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에서 글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상적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번에서는 가와 나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었다고 설명하였는데 가와 나에서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6번은 선택지 1번이 정답입니다. 17번 글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를 살펴봅니다. 1번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한 내용은 글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선은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진술은 글가의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이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는 문장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2번은 적절합니다. 3번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는 문장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해설입니다. 4번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해설하였는데 3단락의 앞부분에서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에서 선택지 4번의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같은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중국인들이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였다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진술은 이에 위배됩니다.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설명은 이 단락에서 박제가가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고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3단락에서는 청과 조선이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부분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입니다. 17번 문제는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 평등견에 대한 이해입니다. 3단락에서 평등견은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모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택지 5번에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인식 태도라고 설명한 내용이 3단락의 평등견과 가장 가까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선택지 1번에서는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고 2번에서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으며 선택지 3번에서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 한다는 설명은 본문에서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에서는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한다는 인식 태도라고 설명하였는데 3단락에서 중국인들이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고 했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자체로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등견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는 선택지 5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즉 유대의 약화, 불법적 활동, 반란의 조직적 기반, 그리고 부정부패를 심화시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택지 3번에서 반란의 위험성 증가, 그리고 인구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이 본문 기억에 언급한 위기의 씨앗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선택지 1번에서 작물이 보급 증가와 경제적 번영은 위기의 씨앗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번에서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은 글나의 첫 번째 단락에서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달해 있었던 상황에서 드러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4번에서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었으므로 잘못된 연결입니다. 5번에서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는 설명은 글나의 두 번째 단락에서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는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번 보기에 제시된 북학기의 일부와 A 그리고 나를 참고하여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을 점검합니다. A에서는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청을 따른 것이 조선의 발전 방향이며 명에 대한 의리는 소멸되었고 이익 추구가 자연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북학파 학자 박제가의 실용적인 북학론이 서술되었습니다. 글나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 그 이면에 있는 그늘이 중심적 내용입니다. 보기에서는 중국인들이 가난할 때 장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업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사는 현실을 제시하며 중국인들이 상업에 대한 인식과 실용적인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조선의 현실은 해마다 은 수만 양을 연경에 실어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은으로 바꾸어오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은이 가진 영원성과 약과 비단의 소멸적 속성을 비교하며 실용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선택지 1번에서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이 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본문 A에 제시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설명이므로 적절한 진술입니다. 선택지 2번에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A에서 박제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받을 만한 청나라와 북한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에서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글 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국내 교역 양상에 관한 진술과 합치하므로 선택지에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적절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4번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보기에서 이야기한 은의 긍정적 속성과 배치되므로 잘못된 해설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 관료에 대한 실용적이고 허례허식 없는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사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나의 두 번째 단락에서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고 교육받은 지식인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다는 설명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21번 어휘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가의 이 단락에서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는 문장에서 보존이란 단어는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택지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글가의 세 번째 단락에서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호생에 관심을 보였다는 문장에서 도외시하다는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생각하지란 말과는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글 나의 첫 번째 단락에서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문장에서 한정되다는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이므로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치다와 문맥상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나의 첫 번째 단락에서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는 문장에서 자극하다는 외부의 작용으로 반응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이므로 따라가다는 말과는 바꾸어 쓸 수가 없습니다. 글 나의 두 번째 단락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는 문장에서 성행하다는 단어는 매우 성하게 유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다와는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21번 문제는 선택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